소 미스터리 극장 네, 이제 3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서울 광진구에 이제 중곡동이라는 곳이 있죠. 중곡동 네, 있죠. 중곡동 주부 이제 성폭행 사건. 사실 법적으로는 이제 강도 강간인데 또 방송에서는 이걸 순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어를 이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네, 성폭행으로 이제 바꿔 쓰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게 세상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세상의 중심은 있는 거고 나도 그 세상 구성원 중에 한 명이다. 그렇죠. 네, 이럴 경우라면 내가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네.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살기가 고달프죠. 네, 또 재판, 판결, 법도 마찬가지다. 자기 중심이면 뭐 천동설, 지동설이 이어서 네. 자동설인가요? 예. 네. 결국 내 마음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유죄야, 무죄야 내 느낌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 재판과 사건과 판결과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적응도 가능하고 또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맞아요. 특히 법원이 왜 소극적인가 또는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 없는가 특히 형사재판에서 네. 더군다나 사람이 죽은 이런 살인사건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그러면은 적극적, 소극적 판단하는 어떤 그 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이 사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지난 회에서는 이제 그 재판의 구조를 한번 알아봤고 맞아요. 또 쉽게 믿기 힘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 누명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진기한 일, 기이한 일, 신기한 일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아니고 수사나 재판이 모든 게 정말 수학적, 과학적으로 딱딱 떨어질 것 같은데 자칫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런 사건들이 하나의 그 단건이 별개가 아니에요. 또 좀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선배님 그렇게 일부러 구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흐름이 있고 또 네. 인과관계가 있고 A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B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C 사건에서 이런 판단을 했구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거를 약간 수업 듣듯이 듣고 커리큘럼처럼 그렇게 접해 주셔도 좋죠.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더 기분이 좋을 수 이게 있습니다. 좀 뭐 외람된 이야기지만 많은 네. 분들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우리 교수님 수업이 이 네. 정도 수업이었으면 내가 안 졸고 들었을 텐데. 네. 예. 뭐 아주 그 과도한 칭찬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저뭐 네. 수능 특강 같은 거 저희랑 하실래요? 아니 그 이스타 TV 시청자 중에 상당수가 예. 그 젊은 그렇죠. 학생들 아니에요? 대학생들도 어린 학생들? 있고 네. 수험생. 그러니까 그 수험생이라는 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수험생하는 좀 대표적인 게 수능. 대입 수능이잖아요. 고등학생들. 그런 친구들 왜냐하면 그 네. 사회탐구 영역에 예. 여러 뭐 정치, 경제, 뭐 법사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안 그래도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법과 사회 공부하는 것 같다. 네.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준비해서 무료 특강을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만약에 하면 사람들이 제가 네. 봤을 때 네. 굉장히 몰입도 높게. 예. 그래요. 나중에 그러다가 혹시 뭐 그 하나 차리시는 거 아닙니까? 인강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니 법과 사회 1타 손수. 야 이거 그 이스타 TV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에게 대한 어떤 그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나쁘지 네.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중곡동 주부 사건인데요. 이게 2013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비교적 굉장히 최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광진구 일대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1년 전이죠. 2012년에 서진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름은 다 공개가 된 사건입니다. 2012년에 이 서진환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살인을 합니다. 결국 전과 11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16년 동안 이제 교도소에 머물렀습니다. 네. 또 69년생인데 이제 성범죄 전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전 이런 걸 보면 네. 과연 교도소, 네. 징역, 사리가 네. 교정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 그리고 전자발찌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했는데 네. 과연 그 문제가 지금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됐느냐, 문제점이 보완됐느냐, 글쎄요,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2012년 8월 20일에 밤새 이제 전자발찌 찬 상태로 음란물을 시청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란물 자체가 뭐 범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두 알을 먹고 예. 범행 대상을 찾으러 거리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살해까지를 목적했는지 처음부터 아니면 강간 대상을 찾은 건지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보는데요. 뭐 청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길이 30cm 정도의 굉장히 긴 칼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나갔네요. 네, 이런 범행 도구를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도 아침 9시 반입니다. 네, 이때 이제 빈집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녀들을 이제 보내고 이제 사실 요 시간대가 네. 만약에 주부인 경우에 여성분이 주부인 경우라면 네. 집에 남자가 없을 시간 타이밍이죠. 만약에 이제 그 남자가 직장에 나갔다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집에 숨어 있다가 몰래 들어와 있다가 피해자가 본인의 집으로 들어왔죠. 일 마치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무려 2시간 동안 정말 방송에서 차마 이렇게 전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참혹한 일을 벌입니다. 네. 참혹한 일을 벌이는데 그 장면이나 어떤 이런 그 사진들은 정말 그거는 굉장히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유린이죠, 유린. 네, 이런 인간을 거의 인간으로 보지 않은 그렇죠.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때 칼을 가지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주민 신고로 그때 경찰이 출동했거든요. 현장에 네. 왔는데 그 경찰의 신발이 그 피로 다 젖을 정도였다라는 말이 보도될 정도였는데요. 네. 굉장히 참혹했어요. 네. 진짜 뭐 그때도 특히 단순히 칼로 찌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 벽, 바닥, 머리에 이제 머리를 찍고 그래서 두개골이 이제 깨지고 또 안아, 울절, 동공 함몰 이런 네.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정말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물어야 되잖아요. 범행 그렇죠? 동기라든지 예.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동생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뭐 사촌 동생, 뭐 동네 사람 정도면 뭐 강간 가능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건 사람이야? 그리고 또 여성 경찰이 있는데 여성 경찰에게 내가 사회에서 아마도 마지막으로 보는 여자일 텐데 뭐 나랑 한번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인권을 또 챙겨요. 본인의 인권을 챙기면서 내 얼굴 보도되면 안 되는데 내 초상권 언론이 지금 어디까지 다 알고 있냐 이런 거 경찰한테 물어보고 혹시 얼굴 공개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수시로 물어봅니다. 이런 인간이랑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분노스럽다가도 무서워요. 무섭죠. 네. 굉장히 무섭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던 어떤 그 컴퓨터의 어떤 사진들을 기자가 찍어온 거예요. 그 경찰한테 너 내가 고소한다. 이거 막 마음대로 찍었으니까. 네.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남편. 현장 검진 당시에 이제 참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네. 법적인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오를 것 같아요. 그 이제 자력 구제라고 예, 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현행법상 처벌로 그러니까 이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남겨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참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또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역 중인데 남편은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형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사형이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네.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내가 그동안 겁탈 많이 해봤다. 그런데 이렇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살해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멘트를 이런 발언을 하면 판사들도 더 괘씸하게 보지 않나요? 당연하죠. 예. 하지만 자신에게 선고될 형량을 대충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하지만 최근에 사형 선고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어차피 무기징역. 그냥 할 말 다 해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상황이 더 악화돼서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재판 과정에서는 그냥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해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겁탈한 여성들 중에서 제일 유별나게 저항한 사람이다. 누가 보면 피해자가 잘못한 줄 알겠다. 그러니까요. 그냥 순순히 복종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다.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난 이해 못하겠다. 이런 말을 재판에서 해요. 제가 이게 그냥 저는 제3자잖아요. 네네. 8년 전에 일어난 일을 듣는데도 지금 여기 손이 부들부들 떨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옛날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이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취재진이 이제 이 서준환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서준환의 아버지도 내 아들이지만 사형 대상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을 할 정도였죠. 뭐 성장 과정은 굉장히 좀 불우합니다. 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본인의 지인의 아내를 이제 강간하면서 성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은 사회에서 격리된 그런 상황인데 그 사건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민사 소송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족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진환이 이 사건을 저지르기 13일 전에 역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른 여성을 이미 강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이 이제 체액을 통한 유전자 정보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검거하지 못했고 범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결국은 그 1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아니 유전자 정보를 확보를 했는데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검거하지 못하면 전자발찌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참 국가기관들이 많은 잘못을 했다라고 이 유족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는 졌습니다. 유족 측이 졌습니다. 이거 실수는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가 있던 건 아닌 거고 또 이 사건과 그러한 국가기관의 잘못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기관이 그때 그 잘못을 해서 이러한 비극으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이 손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는 판단이 그 후에 나오긴 했죠. 어쨌든 이런 그 서진환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그 일대, 그 지역은 특히나 더더욱 그랬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랬던 2013년에 신고가 하나 들어와요. 혹시 그 주변에 그 지역이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제가 그 성장한 그런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낡은 단독주택들이 이제 쫙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도 많고 또 문단속이 잘 되지 않아요. 현관문만 잘 잠근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창문을 통한 그런 침입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게다가 또 도시가스 배관들이 밖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 걸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다리 계단 역할을 또 하거든요. 침입과 도주에 굉장히 수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3월 14일 오후에 광진경찰서에 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층이었는데 창문을 통해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이제 갓난아기와 함께 있던 주부를 위협하죠. 흉기로 위협하고 금반지 등 귀금속 그리고 또 현금 48만 원을 가지고 갔다. 강도 사건이다.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진짜 막말로 그냥 저렇게 귀금속이랑 돈만 훔쳐가면 요즘에 나아 보이는 것 같아 사람이. 그렇지. 그럼 다행이다. 다행이죠. 차라리 그게 정말 다행이다. 아니 뭐 그래도 돈은 뭐 돈이니까. 그래. 저는 갓난아이 여기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다행이네요. 이것만 들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그 피해자 신고했으니까 피해자랑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성 경찰을 투입해서 좀 대화를 유도한 거죠. 그랬더니 단순 강도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강도 강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이제 다른 데로 좀 약간 보내고 이제 대화를 좀 하는데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들어와서 흉기를 가져온 건 아니었는데 화장대에 있던 가위를 들고 이제 아기에게 겨누면서 위협을 한다. 그러면서 애 안 다치게 하려면 조용히 해라. 라고 한 후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성범죄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렇죠. 검거할 수 그렇죠. 있고 또 검거한 후에도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증거가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거가 별로 없었어요. 증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갑을 낀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갑 낀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 집안에서 침입자의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창문을 넘어올 때는 짚고 와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갑을 낀 손으로 짚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창문 턱을 짚은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발, 족적, 발자국도 이제 약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몇 올 나왔습니다. 있고. 네, 이게 굉장히 좀 준비를 철저히 한 거 아닌가 정도면 그리고 순식간에 이런 일을 벌이고 갈 정도면은 초범은 아닐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누군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CCTV가 굉장히 촘촘하게 그렇죠. 네, 다 이게 설치 굉장히 많이 있죠. 있는 편이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연결하면 잡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주택가 골목이면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시동이 꺼져 있어도 주차 중에도 이제 블랙박스 촬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예전에 이제 일부 수입 차종은 그게 안 됐는데 요즘은 다 되죠. 그것도 되고 또 안 되던 차량도 불안하니까 뭐 차량 내에 약간의 그런 개조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되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서 뭐 누구인지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영상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영상들을 뭐 보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 피해자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입장에서 뭔가를 닦아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닦아내야 돼요. 뭐 휴지든 뭐 수건이든 뭐든, 아니면 이불이든 책을, 뭐 옷이든 아니면 물이든 뭐 닦아내고 또는 씻고 그 후에 이동을 했을 겁니다. 이 사건의 이 범인도 닦아내고 도주했습니다. 근데 그 닦아낸 게 뭐냐면 이제 그 아기 포대기. 방에 있던 아기 포대기를 가지고 닦아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자검을 하면 되잖아요. 포대기를 보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결국 영상을 이제 확인할 때 포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포착이 됐어요. 희미했지만. 그런데 그 후에 또 그 동선을 찾고 확인해 보니까 그 후인데 포대기가 없는 영상도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다 버렸나? 중간에 버렸다. 그래서 길가를 찾아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의류 수거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찾았더니 한 20개쯤 됐대요. 그 의류 수거함을 다 뒤졌더니 드디어 나왔구나. 찾았다. 자, 이제는 사실 상당 부분 범인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가까워진 거죠. 이젠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서 멸균 포장한 다음에 국과수로 이제 보낸 거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이제는 뭐 다 끝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경찰의 수사력을 보면 누군지 특정되면 거의 대부분 잡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우리 경찰의 수사력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인력도 있고 뭐 능력이 충분해요. 굉장히 능력이 훌륭한 경찰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이런 일선에서 민생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DNA라는 게 직접 증거는 아니고 간접 증거잖아요. 결국 이게 목격자의 어떤 그 목격 증언 진술도 아니고 또 그 범행 장면이 뭐 촬영된 것도 그건 아니고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과학 증거는 거의 다 간접 증거입니다. 아니 그 사람의 DNA가 A라는 사람의 DNA가 포대기에 나왔다면 그러면 그 포대기는 그 전에 범행 현장에 있었고 또 그 범행 현장에서 범인이 본인의 체액을 닦아내는 데 썼다는 그런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침입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네,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렇죠. 간접 증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찍힌 건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 간접 증거인 DNA는 그거 단순히 하나로는 기능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을 잡았어요, 누군지. 그러면 그 사람의 DNA와 범행 현장에서 일치하는지를 봐야죠. 대조하는 거죠. 예, 비교해 보는 그렇지.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해요. 그러면 또 지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문도 지문 하나만 가지고 딱 지문이 명확하게 검출됐다고 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래서 누군가를 잡아서 대조시켜봐야지. 잡은 사람과 비교해 보거나 네. 또는 주민등록 지문 등록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조해 보거나 네. 비교 작업이 필요한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 DNA를 가지고 역시 비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 잡기도 전에 대조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0년생 김 누구누구 나왔구나. 네, 왜 그러냐면 2010년에 법이 하나 통과돼서 시행됐거든요. 뭐죠?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DNA 법입니다. DNA 법. 이게 뭐냐면 DNA 은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범죄, 뭐 살인이든 뭐 체포감금, 뭐 이런 거 상해, 방화, 실화, 강간, 뭐 이런 등등.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구속 피의자나 아니면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그런 DNA 감식 시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런 거는 따로 보관을 해 놓는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디서 DNA가 이제 증거가 나와서 DNA가 이제 검출됐다고 하면 일단 과거에 형사처벌받고 이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대조하면은 금방 나가요. 초범이 아닌 이상은 확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쳤더니 70년생 김땡땡이 나왔어. 나온 겁니다. 이제 이 사람 잡으면 돼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이제는 수사 굉장히 많이 진척됐다. 다 된 거죠, 사실.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 같은 일이 하나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거 70년생 김땡땡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에? 지금 감옥에 있다. 작년에 감옥에 갔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국가서에 연락을 합니다. 이거 잘못 나왔다. 이 사람 지금 저기 복역 중이다. 지금 수영 생활 중인데 어떻게 이 사람 이게 나왔냐? 이거 좀 실수입니다. 다시 좀 잘해주세요. 탈옥해? 그건 아닌데.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렇죠. 뭐 한석규, 김래원 주연의 그래. 프리즌이라든지. 왜냐면 완벽한 알리바이거든. 그렇지. 복역 중이라면. 완벽한 알리바이. 근데 거기 막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뭐 수영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사람을 일부러 내보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자객으로 쓴다거나 이런 영화들이 꽤 있죠. 왜냐면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범행을 해? 그렇지. 이거는 사실 뭐 외국에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알리바이가 무조건이죠.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나? 탈옥했다가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알았을 텐데. 다시 해보라고 했더니 국가도에서는 이거 확실하다. 맞대요? 이거 우리가 다 한 거다. 우리 기술 좋은 거 알지 않냐? 이거 채취한 거 포대기에서 나온 거 딱 했고 이거 지금 DNA 은행에 있는 거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70년생 김땡땡이에요. 이거 빨리 이거 우리 잘못 없으니까 확인하세요. 이거 경찰은 난감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뭐야? 경찰이 이게 뭔가 생각하다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이게 DNA가 지문보다도 더 정확한 건데 국과수의 어떤 이런 결과가 맞다고 본다면 혹시 쌍둥이인가? 쌍둥이면 DNA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일단 당시 경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다 끝난 사건인데 갑자기 일이 꼬인 거 아닌가? 그렇죠. 누군가의 실수인가? 누가 일부러 범인을 뭐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특히 이 70년생 김땡땡이 이제 복역 중인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복역 중이어도 귀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잠깐 나올 수는 있어요. 외출 뭐 이런 거. 뭐 이제 아주 엄격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부친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근데 그럼 이제 보통 다 옆에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청담동 주식 부자 사칭 사건의 이진 씨라든지. 또 수영 생활 중에 부친이 살해당해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하러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일란선 쌍둥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이제 경찰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확인을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이 70년생 보니까 확률이 1%래요. 1% 100명 중에 뭐 한 명인 거죠. 1%.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그럼 이게 진짜라면 아니 뭐야 일란성 쌍둥이 남자 2명이라면 뭐 네. 새 쌍둥이 가능성 배제하고 예. 둘이라면 아니 그 중에 한 명이 뭐 쌍둥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이미 강력범죄로 들어가 있고 복역 중이고 그 상황에서 동생이 또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제가? 이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확인해보니 쌍둥이가 맞았어요. 맞아요? 쌍둥이였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쌍둥이 형이 범행을 한 거였고 아까 이야기한 70년생 김땡땡은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예. 별도의 건으로 쌍둥이 동생은 이미 복역 중이었던 거죠. 미쳤다. 그리고 쌍둥이 형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그 지목했던 쌍둥이 동생 있잖아요. 70년생 김땡땡. 네. 이 사람이 만약에 복역을 하고 출소한 상태였다면 사실 엉뚱한 사람을 또 진범으로 지목한 게 됩니다. 그러네요. 같으니까. 네, 예를 들어 이게 작년에 그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뭐 한 6개월 후에 수 살고 나왔어.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네. 만약에 진범이 동생이 그런데 실제로 범행은 형이 했잖아요. 형이 했죠. 그런데 동생이 범행한 걸로 나왔어요 이게. DNA도 빼박이야. 네, 그럼 너야. 예, 근데 만약에 동생이 그 시간에 어디에서 누군가와 함께 뭐 술 마시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어디 뭐 지금 여기 서울이니까 예를 들어 뭐 부산에 가서 뭐 일을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때 뭐 중국에 뭐 돈 벌어 갔다든지 이랬다면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엉뚱한 사람을 결국은 더 이제 추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민등록제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쌍둥이의 존재도 쉽게 확인됩니다. 그렇죠. 바로 되죠. 쉽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국가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들 이런 참 여러 가지. 그럼 또 애먼 사람 잡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진짜 별일 다 했구나 진짜. 쌍둥이 형이 이제 쌍둥이 형이라는 거를 이제 경찰이 이제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주 후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쌍둥이 형 진범한테 추궁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동생 옥바라지 했다고. 네. 그런 진술을 이제 받았죠. 대단한 형제다. 대단한 형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건 외에 다른 그런 이제 강간 사건들도 범했다라는 걸 또 찾아냈어요. 예. 석 달 전인데 그때 또 서울 종로에서 이런 일들. 결국 첫 번째 범행에서 발각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아까 서진환 사건의 경우에도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 수사받으면서 이제 다리 들추고 바지 걷고 뭐 전자발찌 차고 있는 거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당한 표정 짓고 있는 그런 뻔뻔한 모습까지 다 공개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이야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됐지만 사실 무기징역도 감형 가능해요. 그렇죠. 예, 복역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수용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네, 뭐 모범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모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서진환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럼 다시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교도소 내에서의 어떤 이런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또 아무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그러한 강한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성범죄자들 뭐 화학적 거세를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서진환 같은 경우에도요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창가에 한 달에 10번 이상 출입했다. 이런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선배 아내를 강간하면서 처음으로 옥살이하고 또 그 후에 18년 합산 18년의 징역형을 살고 또 출소에도 몇 달 후에 바로 사고를 또 쳤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같이 수용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역시 충격적인데 매일 동료들하고 싸웠답니다. 또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했다. 또 서진환이 이런 말을 스스로 해요.
내 머리에는 항상 성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여성들 그 성폭행해서 안 잡히면 좋은 거고 잡히면 교도소 가면 된다. 교도소 가서 살면 된다. 이게 본인이 한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지금 우리 법률로 뭔가 구속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랑 머리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과자, 모든 범죄자를 악마로 볼 수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네, 과실범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또 당시 상황에 의해서 고의 범죄를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후에 오히려 전과가 없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많이 있죠. 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한 거 쌍둥이. 쌍둥이가 DNA 같은가 진짜? 네, 쌍둥이. 같다고 하는 게 과거에는 정답이었죠.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도 있고 좀 아니면 미세하게 달라진 뭐가 그런 게 있나? 그래서 같았다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쓰는 기술에 따르면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도입돼서 더 세밀한 기술. 그런 기술을 쓰면 이제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뭐 실제 필요성에 따라서 볼 때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 대부분은 그런 거 검토하지 않아도 보통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99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시건에서 26세 여성이 이제 강간을 당했거든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DNA 다 체액 분석했으니까 이제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정보가 없네. 일단 증거는 가지고 있는 상황.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렀는데 다른 성범죄로 체포된 한 남성 DNA와 일치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했겠지. 그 사람이 DNA 증거에 굉장히 강력한 나왔으니까. 증거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99년이잖아요. 꽤 예전이죠. 그리고 이 건도 역시 일란성 쌍둥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2명 중에 누구야? 범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전자 분석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범인인지를 찾을 수는 있어요. 이제 새로운 유전자 분석법.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도입이 안 됐을 때나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니까 물론 뭐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DNA 증거가 이제 수집되면 공소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언제 더 발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과학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좀 만들어놨죠. 자, 그리고 이게 미국에만 있던 것도 아니고요. 프랑스에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용의자로 지목됐어요. 그런데 저 안 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란성 쌍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야? 했더니 저도 아닌데요. 둘 다 서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부인을. 네, 이거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그 프랑스의 그 마르세유 그 인근에서 발생한 그 3건의 그런 성범죄였는데 역시 이것은 DN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누가 했는지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기술을 통해서 봐도 일란성 쌍둥이 중에 누군지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특정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쌍둥이다 정도를 넘어서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옷도 같이 입었고 자동차도 같이 썼고 심지어 휴대전화 또 같이 썼고 똑같이 쓰고 또 놀랍게도 또 그 페이스북 계정도 공유. 이게 마치 일부러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영화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시험 대신 봤다 뭐 이런 것들. 군 생활을 한 명이 몰아서 했다 이런 것들. 결국 특정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추가로 나옵니다. 이거는 과학 증거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아날로그 증거인데 이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그 사람이 말을 좀 버벅거렸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2명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청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추궁해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받았구나. 네,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당시의 그 기술로도 이 DNA를 통해서 일란성 쌍둥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이런 상황이면 지금도 수월하진 않은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도의 과학 기술이 들어가야나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이제 범죄 수사에도 활용되지만 뭐 친자 확인이라든지 많이 하죠. 이런 것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건 수행하다가 의뢰하기도 하는데 20만 원 정도만 합니다. 되게 싸네요. 아주 쉽고 아주 정확하게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란성 쌍둥이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돌연변이까지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할 일이 별로 있지. 이런 경우 이런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검사 기술 또는 과학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란성 쌍둥이의 DNA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그 중국동 사건이 2013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낭패를 봤기 때문에 볼 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에도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 회차에도 그렇습니다만 질문 중에 하나가 지문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은 동일한가? 어때요? 지문은 다릅니다. 다르구나. 지문은 달라. 이게 유전자는 그대로 이제 그 DNA는 유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합니다. 대부분 동일하죠. 대부분. 그런데 이 지문은 다르구나.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손끝에 어떤 그 땀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땀샘이 부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땀샘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이게 왜냐하면 그 유전에 의해서 땀샘의 위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태아가 이제 모체 내에 있을 때 그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가 이 양수의 어떤 그 흐름, 영향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거에 의해서 지문이 결정된다. 그렇구나. 나 몰랐어.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양막을 따로 쓰기 때문에 양수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의 양막 안에 태아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르겠지. 다르죠. 다르겠죠. 다르겠죠. 달라집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 그리고 지문도 100%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게 그 미국 사례인데 지문이 일치한 거예요. 그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거하고 또 어떤 용의자에게 채취한 거하고. 근데 그게 정말 아주 희박한 정말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확률인데 우연히 같은 겁니다. 지문이. 그냥 우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지문도 모든 사람 지문 다 달라. 지문 확인해서 다르면 다른 사람이고 같으면 동일한 사람이겠지. 이런 상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 세계 60억 명을 다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즉 지문도 우리나라의 수준이 굉장히 좀 높고 빨리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쪽지문을 가지고 전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결국 이런 그 과학 기술에 의한 그 과학 증거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과연 이런 과학 증거가 있음에도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한계로 인해서 범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도입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쌍둥이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쌍둥이는 심지어 이거 뭐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지 영화에만 나오는 거지 이게 소설에만 있는 거야.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리소설 관련해서 많은 분들 관심이 있을 텐데 이제 추리소설은 이제 장르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장르물이죠. 그래서 뭐 문학성, 예술성보다는 그 장르의 법칙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트릭을 완벽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적인 그런 쾌락을 주는 게 목적인 그런 문학 장르잖아요. 그래서 추리소설 쓰는 방법이라는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트릭을 설명해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흥미로워서 하나 좀 갖고 왔거든요. 인간을 이용하는 트릭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중에 뭐 변장도 있고 뭐 1인 2역도 있고 그런데 그 녹스라는 그런 작가가 추리소설 쓸 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있거든요.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쌍둥이를 등장시키지 말아라.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두뇌의 어떤 그 두뇌 싸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들조차 배제하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지문 위조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추리 소설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안 쓰면 되는 안 되는 거구나.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고 두뇌 활동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고한 쌍둥이나 근친자를 진범으로 단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최면술로 범인을 억압해서 자백받는 거나 이런 거는 두뇌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또는 탐정 혼자만 알고 있는 뭐 암호풀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쌍둥이의 등장이니까 하고 지문 위조. 그렇습니다. 네. 또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추리 소설을 보면은 이런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등장을 해요. 처음부터 막 이런 거는 좀 도발적인 소설들인데 그런 것도 뭐 좀 도전이죠. 네. 쌍둥이가 등장한다.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저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또 그거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또 고도의 어떤 여러 가지 스킬이 또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최근에는 그런 작품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고전적인 추리 소설 이런 관련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쉽게 접하기 힘든 일이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자칫 그 논리의 흐름을 완전히 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쌍둥이나 지문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 존재하고. 네, 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원이 왜 소극적인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또는 생각은 했지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봤던 것들이 실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파에 앉아서 그 알 볼 때에 드는 생각과 아유 저 정도면 됐지. 야 저 정도면은 95% 이상이야. 사형 이것과 그럼 5%의 확률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 그게 5%만큼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0.1%야. 특히 저희가 방송하지 못한 그 사건. 그런 일들은 다 정말 에이씨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현실이니까. 판사들은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화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이 정도면 유죄다. 아니야. 의심은 가지만 도저히 유죄라고 할 수 없어. 유죄의 심증은 강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죄. 이렇게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거리를 주는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수험미스터리 극장 3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